근데 예전에는 우리 지구상에 엄청 큰 곤충들이 좀 많았던 걸로, 실제로 근데 그렇게 큰 곤충들이 많이 살았던 거는 사실이긴 한 거죠? 옛날 곤충이 좀 크다 했을 때 좀 약간 주범이 되는 애들이 좀 있는데 그럼 이쪽으로는 2m 넘는 거네요? 2.6m 됩니다. 와. 이거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뭐 메가네우라 뭐 이런 거 있죠. 잠자리? 잠자리인데 뭐 굉장히 컸더라고요. 아, 이런 애들 새 보면 마리네. 진짜 무섭겠다. 40cm 날개 40cm. 네, 이렇게 이게 지금 날개 하나예요? 날개 하나요. 네네. 산소 농도가 커다고 하는데 얘네가 살던 시기에 산소 농도 우리랑 똑같습니다. 오. 그리고 예를 들면 가장 거대한 육상 갑각류가 뭐냐면 코코넛 크랩이라는 애들인데 아, 이거 봤어요. 네, 그거 키우고 있습니다 집에서. 그래요? 와, 키워도 돼요? 키워도 돼요. 네. 우와. 왜냐면 갑각류이기 때문에. 사이즈가 얼마나 돼요? 제가 키우는 거는 요만한데 이만큼 크죠. 네. 아, 그럼 더 성체가 되면 커지는 거예요, 그렇게? 네, 이만큼. 왜 긴장해서 겁먹었어요? 아니, 그거를 집에서 키운다고요? 흥미로운 과학 이야기 더욱 재밌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과학을 보다 정영진입니다. 저는 은하의 충돌과 진화를 연구하는 우주먼지 지용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에서 일하고 있는 김범준입니다. 만화 그리고 곤충 연구하는 갈로아입니다. 네, 오늘도 세 분의 과학자와 함께 재밌는 과학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과학이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제품에 대한 과학 수준 많이 올라왔는데 기초과학이 영 좀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언론을 통해서도. 실제로도 아직 과학 발전 속도가 우리나라가 조금 기초과학의 경우 많이 좀 늦은 편이에요? 아니면 세계적인 수준으로 다 올라왔다 이렇게 좀 봐야 됩니까? 저는 분야에 따라 다를 것 같기는 한데요. 제가 있는 물리학 분야로 생각하자면 전 세계 어느 나라에 비해서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얼마나 많은 과학에 최첨단의 성과를 냈는지 보다도 더 중요한 게 과연 우리나라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훌륭한 과학자를 길러내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지, 그 질문이 우리나라의 과학 수준이 얼마나 뛰어나냐 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거는 다른 나라보다 많이 늦긴 했죠. 하지만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서 연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해서 내가 연구를 잘 못하고 있다라는 것은 사실 핑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네네. 천문학 어떻습니까? 조금 민감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 분야마다 다른 것 같아요. 사실은 모든 정부 기관의 초점이 우주 개발, 우주 항공 쪽에 많이 초점을 두고 있어서 로켓을 개발하고 인공위성을 개발하고 하는 공학적인 분야에 많이 초점이 가 있는 게 사실이에요. 네. 저는 그런 천문학이 아니라 우주 개발이 아니라 별을 연구하고 은하를 연구하는 좀 더 자연과학적인 천문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쪽의 천문학은 상대적으로는 덜 사랑을 받는 건 사실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골고루 자연과학적인 천문학에도 우리가 좀 더 폭넓게 관심을 쏟아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희망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거는 우리나라가 오래전에 함께 참여를 해서 건설을 하고 있는 대형 망원경 프로젝트가 하나 있습니다. 네. 3세대 망원경들이 총 3가지가 세계 곳곳에서 건설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이언트 마젤란 텔레스콥이라고 대마젤란 망원경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지금 칠레 아타카마 사막에 건설이 되고 있고요. 전체 망원경의 지름이 얼마나 크냐면 25m입니다. 거울의 지름이. 25m? 네,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냐면 8m 거울을 7개 만들어서 가운데 하나 두고 외곽에 육각형으로 둬서 전체 옆으로 보면은 8m 거울이 3개 정도가 있으니까 너비가 딱 25m쯤 되는 거죠. 굉장히 커다란 지상 망원경을 건설을 하는 거고요. 거울이 이렇게 있고 네. 거울이라는 건 뭔가를 반사하는 걸 거 아니에요? 아, 맞습니다. 뭘 반사해서 뭘 모으는 거예요? 이제 우주에서 날아오는 빛을 반사하는 거죠. 반사해서 어느 네. 한쪽으로 모아요? 거울 자체가 오목 거울 형태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은 다시 초점을 모아서 앞에 있는 세컨더리 미러 부경으로 모이게 되고요. 네. 다시 부경에서 반사를 해서 안쪽에 있는 초점으로 이제 모으게 됩니다. 이게 일반적인 반사 망원경의 원리거든요. 제가 알기로 현존하는 가장 큰 지상 망원경이 그 하와이 꼭대기에 설치되어 있는 캑 망원경인데 네네. 얘가 아마 지름이 10m쯤 될 거예요. 훨씬 크네. 그거보다 이제 2배 더 큰 망원경을 네네.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칠레 이런 나라가 같이 협력을 해서 건설을 하고 있고, 원래는 2026년쯤에 완공이 목적이었는데 조금 딜레이가 돼서 2029년 정도의 완공을 목표로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광학 망원경이에요? 네, 광학 망원경인데 지상에 건설을 하고 있으니까. 거울이 이렇게 있으면 비 오고 뭐 비 마르고 이러면 들어오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근데 일단 아까 말씀드린 하와이도 그렇고 지금 칠레 아타카마라는 관측소도 그렇고 굉장히 고산지대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구름보다 높은 지역이 있기 때문에 기상현상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는 곳에 건설을 하는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날이 흐리거나 그러면 망원경 덮개를 닫아놓고
주기적으로 운영을 하지 않는 거죠. 마르면 마르면 또 닦으면 되나? 먼지도 쌓이고 하긴 하기 때문에 네. 주기적으로 청소하는 작업들은 하긴 합니다. 아니, 그리고 이제 오목거울 형태로 돼 있으면 전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모아서 잘 그 전파의 세기를 강하게 하는 건 뭐 오케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광학 망원경이면 이만한 너비의 빛이 와요. 그래서 그 한쪽에 모아요. 걔를 이제 우리가 본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하늘 이런 데가 막 왜곡돼서 보이진 않나? 오목거울에 뭔가 모이면 애초에 초점 자체가 한 곳에 예쁘게 모이도록 망원경을 처음부터 그렇게 만드는 거죠. 과학박물관 가면 쉽게 볼 수 있는 조그만한 반사 망원경이 있거든요. 네. 그거의 사이즈를 키운 버전이라고만 생각하셔도 별 문제 없습니다. 근데 왜 반사를 하는 게 더 좋아요? 직접 보는 것보다? 이거 되게 좋은 질문인 게요. 네. 이제 망원경의 종류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렌즈만 쓰는 굴절 형태가 있고 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거울을 사용하는 반사 예. 형태가 있어요. 굴절은 초창기에 쓰다가 지금은 쓰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굴절을 쓰면 렌즈를 쓰는 거죠. 렌즈는 거울과 다르게 빛을 통과시키는 장치예요. 렌즈만 써가지고 초점 거리를 길게 해서 망원경을 만들게 되면 망원경이 쓸데없이 길어지게 되는 거예요. 전체 빛이 여행하는 경로를 광경로라고 부르는데 그 긴 광경로를 다 담으려면 엄청나게 길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 그 실제 사례가 있는데 요하네스 히벨리우스라고 하는 천문학자가 있어요. 네. 이 사람이 한때 시장이기도 했고 천문학자이기도 했는데 자기가 그 별의 성이라고 해가지고 천문대를 만들었어요. 네. 그때 만들었던 천문대가 진짜 어떤 모양이냐면 볼록 렌즈 40개인가? 주렁주렁 철사로 매달아가지고 거물만 해요. 이렇게 만들어서 그거를 돌리려면 인부들이 돌려야 할 정도로 말도 안 되게 만든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비대하게 커져야 되다 보니까 굴절 망원경은 좀 유용하지가 않은 거고 반사 망원경은 거울을 활용해서 광 경로를 접어서 좁은 통 안에 담을 수가 있잖아요. 훨씬 더 이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거죠. 네네네. 렌즈를 이용하는 거랑 거울을 이용하는 거의 또 다른 차이가 렌즈는 빛이 통과하면서 파장에 따라서 꺾이는 각도가 달라서 모든 파장의 빛을 한 점에 모으는 게 꽤 어렵거든요. 맞습니다. 거울은 파장에는 아무 상관 없으니까요. 더 정교하게 초점을 맞추는 기에도 또 이점이 있어요. 아마 카메라 좋아하시는 분들은 렌즈 카메라 쓰실 때 노란색이랑 파란색이랑 저렇게 벌어서 찍히는 색수차 그런 거 아마 되게 민감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양 만드는 거 그러면 클수록 더 유리하고 잘 보이는 거면 한 50m, 100m 만들면 안 돼요? 이게 어렵죠. 실제로 우리나라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GMT, 자이언트 마젤란 텔레스콥에 껴서 네. 10% 정도 우리가 차지를 하고 있어요. 지분이 있는 거예요? 네, 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완성이 되면 1년 중에 10%니까 한 달 정도는 우리나라 천문학자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네, 되게 좋은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는 건데 아쉽게도 우리나라가 이제 25m짜리 망원경을 함께 참여를 하고 있지만 이게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자마자 유럽에서 이거보다 살짝 더 큰 망원경을 또 계획을 만들었어요. 하나는 하와이에다가 지금 짓고 있는 TMT라고 하는 망원경이 있습니다. TMT가 무슨 뜻일까요? TMT? 천문학자들이 망원경 이름 지을 때 진짜 대충 짓거든요. 실내에 짓는 게 GMT라고 그랬죠? 타이탄. 30m 텔레스콥입니다. 30m 망원경. TMT, 네. 30m 그래서 텔레스코프. 30m 망원경을 짓고 있고 그거보다 더 크게 원래는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계획이었는데 유럽에서 100m짜리 망원경을 짓겠다는 계획이 있었어요. 지름 100m짜리. 네. 원래 이게 이름이 뭐였냐면 올빼미를 따가지고 OWLT, 아울 텔레스코프. 왜 그렇게 했냐면 오버웰밍 라지 텔레스코프. 그러니까 약간 압도적으로 큰 망원경 이렇게 지은 거예요. 그거는 100m 계획이 너무 무리다라고 해가지고 지금은 계획이 축소가 돼서 39m 사이즈로 건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근데 이 39m짜리 망원경의 이름이 뭐냐면 ELT입니다. 익스트림. 네, 익스트림리 라지 텔레스코프. 진짜 성의 없다. 천문학자들이 이렇게 상상력이 부재해. 아마 이 시초일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망원경 이름을 지었던 것 중에 하나가 VLT가 있어요. 베리 라지 텔레스코프. 그래서 이게 1.8m짜리 망원경이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약간 엄청 큰 망원경, 연락 큰 망원경, 울트라 캡숑 망원경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짓고 있는 거죠. 이런 이름들을 되게 직관적으로 짓습니다. 그래요? 요새 이런 망원경 만들 때는 이제 대기의 굴절 같은 것들을 이렇게 실시간으로 조정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면 거울을 한 덩어리로 안 만드는 이유가 그것도 있겠네요. 일단 애초에 너무 커졌으니까 단일경으로 만드는 것 자체가 그렇죠.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뿐더러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어떤 기술을 쓰냐면 지상에서 관측을 하게 되면 결국에 별빛은 대기권을 통과할 때 대기가 계속 흐르잖아요. 그러면 지상에 도달하는 별빛의 경로가 미세하게 흔들려요. 우리가 사실 별을 볼 때 반짝거린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실제로 별이 반짝거려서가 아니라 대기권을 통과한 별빛의 경로가 눈에 도달할 때 살짝 경로가 달라져가지고 조금씩 밝기가 달라져 보이는 거거든요. 대기에 의한 효과를 최대한 줄여야 하다 보니까 어떤 꼼수를 쓰냐면 별을 관측할 때 옆에다가 아주 강력한 나트륨 레이저 같은 거를 쏩니다. 그러면은 이게 하늘에다가 가짜 별을 만드는 거예요. 별 지시기 같은 거 하늘에 쏘면 하늘 끝에 점 같은 거 잡힐 때가 있잖아요.
레이저 쏘면은 그것처럼 아주 강력한 레이저를 쏴가지고 상공 한 20km쯤에다가 가짜 별을 하나 투영시키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그거를 동시에 관측을 하는 거죠. 진짜 별이랑 가짜 별이랑. 그럼 우리는 가짜 별의 실제 모습이 어때야 할지를 알고 있으니까 그게 대기권을 통과해서 일그러진 모습을 실시간으로 비교하면서 머리 위를 지나고 있는 대기의 효과가 이 정도다라는 거를 계산한 다음에 지금 관측하고 있는 실제 별에다가 이미지를 실시간으로 빼주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북반구는 대표적으로 하와이 마우나케아라고 하는 그 관측소가 있고 남반구는 칠레 아타카마가 이제 대표적인데 하나 조금 안타까운 게 하와이가 좀 시끄럽기는 해요. 하와이 마우나케아가 원주민들한테도 되게 성스러운 성지거든요. 그래서 천문학자들이 오래전에 여기를 천문대 터전으로 잡고 결정을 했을 때부터 하와이 원주민들은 되게 반발이 심했어요. 그래서 원래 여기다가 망원경을 몇 개까지만 짓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지금까지 운용을 한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30m짜리 망원경을 또 짓게 되면서 이게 엄청 이제 시끄러워진 거죠. 약속을 어기는 거니까. 그래서 한동안 원주민들이 공사 차량 못 들어가게 길거리에서 들어눕고 시위하고 그러면서 천문학자들 대피령도 내려지고 공사가 계속 지연돼서 그런 게 엄청 심했는데 일단 법적으로는 천문학자들의 손을 들어줘가지고 공사를 할 수는 있는 상황인데 아직 갈등이 완벽하게 끝난 건 아닙니다. 참 재밌는 얘기들이 좀 많이 있네요. 자, 오늘은 고생대를 지배했던 초거대 곤충들은 왜 사라졌을까? 이런 주제로 갈로아님이 조금 더 활약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긴 한데 지구상에서 가장 큰 벌레 하면 우리가 이제 알기로는 그 뭐 대벌레 막 이만 팔뚝만한 거 이런 게 이제 현재는 제일 큰 것 같은데 예전에는 우리 지구상에 엄청 큰 곤충들이 좀 많았던 걸로 쥐라기공 같은 거 봐도 막 엄청 큰 벌레들 많이 나오잖아요. 실제로 근데 그렇게 큰 곤충들이 많이 살았던 거는 사실이긴 한 거죠? 많이 살진 않았어요. 재밌는 게 옛날 곤충 하면 막 쥐라기공원도 막 그렇고 뭐 엄청 큰 옛날 벌레 살았다 해서 약간 커다란 애들이 살았다라고 하긴 하고 싶지만 옛날 곤충 화석에 나오는 거 보면 전부 다 오늘날 곤충이랑 되게 비슷합니다. 한 그래요? 1cm, 2cm, 5mm. 네. 그러니까 큰 것도 있었다는 큰 뜻이군요. 것도 있었던 아, 다 큰 건 아니고. 네, 근데 좀 재밌는 거는 그렇다고 그렇게 크냐? 좀 큰 것도 있었는데 오늘날 곤충도 충분히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사진 보면서 얘기해 볼게요. 예를 들면은 옛날 곤충이 좀 크다 했을 때 좀 약간 주범이 되는 애들이 좀 있는데 저건 곤충은 아니죠. 석탄기에 살았던 그럼 노래기입니다. 이쪽으로는 2m 넘는 거네요. 2.6m 됩니다. 와. 이거 곤충은 아니고 노래기인데요. 노래기. 어우씨, 징그러. 어우, 무섭다. 공룡 아니에요, 저거? 공룡? 아르트로 플레브라라는 노래기인데요. 와. 우리 땅 이렇게 파면 나오는 노래기 네. 있죠? 1.6m에다가 50kg 됐을 거다라고 추정된 애들이에요. 파편화된 것들이 있고 아마 발자국 화석들이 있어요. 보면은 되게 컸을 거다라고 추정이 되는데 뭐 얘라든가 아니면은 뭐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뭐 메가네우라 뭐 이런 거 있죠. 잠자리? 잠자리인데 뭐 굉장히 컸거든요. 아, 이런 애들 새 돌아다니면 많네. 진짜 무섭겠다. 뭐 이런 애들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건 저건 메뚜기가 있는데 이 크기는 어떻게 된 거예요? 40cm 날개 40cm. 네, 오케이. 이게 지금 날개 하나예요? 날개 하나요, 네네. 여튼 이렇게 좀 커다란 애들이 있었는데 여긴 안 나왔지만 막 1m짜리 전갈이 있었어요. 1m짜리 전갈이 전갈이 있었는데 1m예요? 네, 근데 왜 그랬냐 얘네들이 2학년, 3학년 때 얘기거든요. 네. 이때는 맨 처음 이제 저 육지에 절지들이 막 기어 나와가지고 껴있는 우리 뭐 파충류, 양수 이런 애들이 없었던 시기예요. 맨 처음 나와가지고 그냥 허허 벌판에 식물만 있던 유사 생태계에 자기들만 처음 와가지고 모든 걸 다 하던 시기예요. 모든 걸 다 하다 보니까 그냥 커다란 포식자도 없죠. 커다란 어떤 분해자도 없죠. 커다란 뭐가 없기 때문에 조그만 것만 하기 위해서 성이 안 차죠. 이미 충분히 커다란 생태계 니치가 있는 거죠. 그거를 타던 시기니까 그게 커질 수 있었던 거죠. 유명한 얘기죠. 산소 농도가 커다고 하는데 얘네가 살던 시기에 산소 농도 우리랑 똑같습니다. 오. 아, 그러니까 중요한 건 산소 농도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포식자들이 진을 치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군요. 그렇죠. 얼마나 많은 커다란 크기의 포식자나 아니면 픽자가 비슷한 생태적 니치를 갖고 있는지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산소 농도로 얘기들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그쵸. 잘못된 얘기인 건가요? 이제? 그러니까 산소 농도가 중요한 게 왜냐면은 절지류들은 허파 이런 게 없으니까 확산에 의해서 호흡을 하니까는 산소 농도가 높아야지 확산이 잘 되고 그러니까 그건 맞죠. 그거는 맞는데. 근데 산소 농도가 높으면은 몸이 커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죠. 그렇다고 해서 산소 농도가 높다고 커질 수는 없죠. 예. 여건을 마련해 주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산소 농도가 우리랑 비슷해도 충분히 커질 수 있었다. 왜? 아무것도 없으니까. 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시기에 오늘날도 큰 애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뭐 이런 애들 자이언트 메타라고 하는 애들인데 뭐야 이게? 뉴질랜드에 사는 애들인데요. 뒷다리를 든 거예요. 이렇게. 너무 물구나무 서 있는. 네, 뒷다리를 든 거고. 저 얼마나 커요? 이걸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얘네가 왜 크냐면 뉴질랜드에는 쥐가 없어요. 그 호주, 뉴질랜드 얘네들이 공룡시대 떨어지고 그다음에 뉴질랜드가 따로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 대륙에는 유대류 살고 그다음에 뉴질랜드 쥐가 없어가지고 메뚜기 쪽 애들이 쥐 사이즈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가장 거대한 육상 갑각류가 뭐냐면요. 코코넛 크랩이라는 애들인데 이거 봤어요. 저 얘 키우고 있습니다. 집에서. 그래요? 와, 키워도 돼요? 키워도 돼요. 네. 우와. 왜냐면 갑각류
갑각류이기 때문에 개이기 때문에 우와. 키울 수 있습니다. 네. 얘가 코코넛 크랩이에요? 네, 이게 먹는 거 아니에요 이거? 네, 먹어도 돼요. 네. 사이즈가 얼마나 돼요? 제가 키우는 거는 요만한데 이만큼 크죠. 네. 아 그럼 더 성체가 되면 커지는 거예요 그렇게? 네, 이만큼 크죠. 왜 긴장해서 겁먹었어요? 아니 그거를 집에서 키운다고요? 네. 우와. 네. 하여튼 이런 애들인데 얘네들도 사는 곳이 열대섬이에요. 열대섬은 거대 포식자도 없고 섬이다 보니까는 충분한 포유류라든가 파충류라든가 거대한 포식자를 갖출 수 없는 환경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열대섬에서 이런 거대한 갑각류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오늘날. 그러니까 충분히 그런 위치가 있는 곳이라면 오늘날도 충분히 커질 수 있다. 옛날에 그렇게 특별한 게 아닌 거죠. 지금 왜 없냐? 이 뼈 달린 애들이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뼈 달린 애들이 너무 활기를 치니까 갑각류들이 제대로 된 활동을 못 하는 거군요. 조그만 활동이 아주 만족스러운 거죠. 그리고 얘네들은 조그만 니체가 좀 더 효율적입니다. 너무 커지면은 이전 영상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효율이 안 나오죠. 부피 대비 면적, 근육량 효율이 안 나오기 때문에 또 커지면은 얘네들은 또 탈피를 해야 되잖아요. 뼈 있으면은 뼈에다가 살 있어 살만 찌면 되는데 얘들은 외골격이다 보니까 계속 탈피를 해야 돼요. 근데 탈피를 하면 할수록 그 모기에 유지하려고 탈피 껍데기도 두꺼워지는데 그거 탈피하다 죽습니다. 가재들 유명하죠. 가재들 같은 경우는 탈피하다 죽는다고. 얘들도 수명이 알려진 거는 75년, 예상은 120년 산다고 하는데 75년? 네네네네. 사람만큼 사네요. 120년까지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못 삽니다. 아까 지금 거미 키우시는 거미처럼? 개는 몇 살이에요? 아 걔는 모르겠어요. 조금 해가지고. 근데 얘네 사육에서 번식이 안 되는 게 유생 시기를 바다에서 암컷이 알려면 플랑크톤 생활을 하기 때문에 절대 번식이 안 됩니다. 인공적으로. 하여튼 얘네가 그래서 얼마나 재밌냐면 그 생태적 위치가 그 거대 포식자가 없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갑각류가 거대 포식자 위치를 해가지고 나무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새를 뻑 잡아먹고 얘가? 네, 부비새라고 그 부비가 스페인어로 바보란 뜻인데 섬 가면은 새들이 포식자가 없다 보니까는 포식자에 대한 저항성이 많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스페인 선원들이 섬 열대섬 갔는데 이 새가 가까이 가도 뭐 가만히 있고 막 맞아, 이래가지고 맞아. 바보새네 해서 부비새라고 부르는 애들이 있거든요. 얘네들도 맨날 바다 이곳저곳에 퍼지기 때문에 그런 데 가면 부비새 이렇게 잡아먹습니다. 사람들이 찍은 게 있어요. 부비새 이렇게 딱 잡으면 하는데 얘가 이렇게 막 집게로 이렇게 새를 잡아먹습니다. 이 친구가? 네네. 얘는 그러면 잡식이라고 해야 되나? 잡식은 다 먹습니다. 네. 아 그래요? 가서 이렇게 코코넛 쭉 까먹고요. 네. 아 코코넛 먹어서 코코넛계예요? 네네네네. 야 타고 올라가서 코코넛을 쭉 까먹어가지고. 근데 코코넛이 엄청 딱딱하잖아요. 근데 그만한 힘이 나와요. 여기서. 그렇게 힘이 세요 얘가? 쭉 까서 먹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오늘날 육상 절지동물 보면 충분히 커질 수 있다. 네, 옛날 게 그렇게 괴물이 아니다. 심지어 그 메가네우라 아까 뭐 고생테타 같은 70cm 날개 길이 애들도 보면 몸체만 보면 오늘날 거대한 대벌레랑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요? 날개만 이렇게 긴 거지. 네네. 그럼 우리가 건들지만 않으면 우리 이제 척추동물들이 좀만 피해주면 얘네들 얼마든지 자랄 수 있는 애들이군요. 그렇죠. 만약에 예를 들면 그런 게 없는 완전 고립된 생태가 지구상에 남아야 할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데가 있으면은 뭐 나중에 발견했는데 이런 곳이 있네 이러면은 그럴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요? 야 근데 진짜 이거 크기도 놀랍지만 그렇게 오래 산다는 게 진짜 놀랍다. 가끔 우리가 이렇게 대게집이나 뭐 이런 데 가서 먹을 때 어쩌면 나보다 더 나이 많은 어르신들을 먹을 수도 있는 거네. 그 양식 안 하고 하여튼 아까 갑자기 생각난 건데 부비새 이렇게 잡아먹는다 했잖아요. 새들이 섬에 산 애들은 거대한 포식자가 없다 보니까 가까이 가도 가만히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도도새도 그렇게 멀쩡했죠. 네. 도도새도 사람들 포식자에 대한 저항성이 없지래가지고 그런 게 새들한테 많이 관찰되는데 최근에 본 것 중 되게 인상 깊은 게 알바트로스 이런 애들도 포식자에 대한 어떤 그런 경계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인간들 활동 너무 많다 보니까는 각각 섬마다 쥐가 유입돼 있거든요. 심지어 아까 그 쥐만한 외타 있잖아요. 뉴질랜드에 쥐가 없기 때문에 쥐가 쥐만해졌는데 이제 쥐가 들어와서 거의 멸종했습니다. 거의 멸종해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뉴질랜드 사람들이 얘들 다 인공 번식시켜가지고 쥐가 없는 섬마다 다 복원을 하고 있어요. 쥐가 없는 섬에 보내가지고 알바트로스는 자기만의 번식처인데 거기에 다 이제 쥐가 유입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알바트로스 이렇게 앉아 있는데 둥지가 어떻게 쥐들이 이렇게 알을 파먹는데 가만히 있고요. 쥐들이 이렇게 올라와서 알바트로스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파먹어요. 피가 뚝뚝 떨어지는데 가만히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그러다 죽어요. 네, 정말 그 저항성이 없습니다. 네. 그럼 보면은 새들이 참 저러다 멸종했구나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요? 그런 걸 한 번도 못 겪어본 애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구나 그냥. 하고 그거에 대한 경계심이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 반응은 진짜 생사가 걸린 반응인데 그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왜 형성되지가 않죠? 그러게 말이에요. 네. 쥐가 생각보다 엄청 최고 포식자네요. 그렇죠. 네. 근데 고양이 좀 풀어놓으면 어때요 그러면? 네? 그런데 고양이를 좀 풀어놓으면 좋을 호주 것 같은데 고양이 때문에 난리라고 그러던데요. 그게 최악의 선택이죠. 그래서 그래서 최상위 포식자여서 예를 들면 로드하우 섬 이것도 가장 거대한 대벌레 중 하나인 로드하우 섬에 대벌레 거대한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쥐 때문에 들어와서 완전 쌍멸종했거든요. 처음에 영국인들이 쥐 때문에 멸종했어. 그러면 쥐를 잡아먹는 우리 올빼미를 풀자 해가지고 토종새 7종이 멸종했습니다. 오히려 좀 썩 좋은 아이디어는 아니죠. 네. 하긴 뭐 우리나라에서도 뭐 고양이 같은 경우가 새들 공격하는 경우가 적진 않으니까. 네. 그래서 오히려 쥐 잡으려고 그랬다가
훨씬 더 생태계를 네. 파괴하는 일이 그렇죠. 있을 수도 있다. 환경 컨트롤하려고 미입종 도입했다가 망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네네네. 네. 함부로 건들지 말자는 얘기가 그래서 좀 나오는 것 같긴 한데 예전에 엄청나게 큰 곤충들이 있었다는 거는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는 산소의 농도가 가장 핵심적이라고 생각하지만 물론 산소의 농도는 그렇게 커져가는 가능성을 열어준 건 맞지만 그래도 핵심은 포식자들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큰 곤충들이 있을 수 없느냐 있느냐 요게 이제 갈라진다. 곤충들이 오히려 더 큰 몸집과 강한 근력으로 척추동물들을 압살할 수 있지 않냐. 압살할 수는 없었어. 아 근데 그 전에 일단은 효율 차이도 있는 것 같고 큰 몸에 있어서는 척추동물이 좀 더 효율적인 것 같고 절지동물들이 결국에 성공하는 방법은 작고 하늘을 나는 것. 근데 물론 그렇게 곤충이 하늘 날고 그 뒤로 한 1억 년이 지나야 나중에서야 척추동물도 하늘 결국 날죠. 네네. 인룡이. 네네. 그러다가 한 1억 년 지나서 또 새가 날고 한 6천만 년, 7천만 년 지나서 또 박쥐가 나는 걸 보면은 차근차근 그 후발주자들이 더 잘 날아요. 보면은 익룡이 옛날에 못 날 거라 생각했거든요. 사람들 거대해가지고 얘들이 뭐 날겠어? 하면 그냥 절벽에 떨어져서 글라이딩 했겠지 했는데 아닙니다. 요즘 익룡들 보면은 무시무시합니다. 일단은 걷는 것도 옛날에 사람들이 날개 너무 커서 잘 못 걷게 싶었는데 얘네들 말처럼 우닥우닥 되게 잘 뛰었을 거고요. 다른 새들 보면 손이 이렇게 두 번째 손가락이 길어졌고 박쥐는 네 번째 손가락이 길어졌는데 맞아요. 익룡은 네 번째 손가락만 길어져서 이게 손가락이 다 있어요. 아. 이게 잘 움직여요. 익룡은 엄지손가락이 있어요. 이걸로 이게 집었을 거예요. 이걸로 익룡 이게 집는 게 가능했고 어떤 애들은 익룡 그리고 굉장히 잘 날았다 의외로. 그리고 막 엄청 큰 애들도 자리에서 이렇게 점프해서 나는 것도 되는 거 보면은 익룡 꽤 잘 났을지도가 나왔고 그 다음에 하여튼 새들 나는 거 보면 새들도 굉장히 뭐 지금 잘 날잖아요. 뭐 박각시라든가 아니면 잠자리 이런 거 보면 시속 50, 60을 못 넘는데 새들 보면은 뭐 한 시속 110으로 날고 매 낙하속도 한 400 찍고 이런 거 보면은 곤충이 비할 바가 안 되죠. 예를 들면은 가장 멀리 나는 나비 이런 거 보면은 뭐 12,000km 작은 멋쟁이 나비 이렇게 날거든요. 근데 네. 뭐 알바트로스는 뭐 8만 km, 막 12만 km 자면서 다니는 거 보면은 후발주자들이 훨씬 더 잘 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박쥐가 마지막 더 잘 날아요. 박쥐는 시속 160으로 날고요. 박쥐가? 네, 박쥐가 더 잘 날아요. 손가락이 4개잖아요. 4개로 더 아크로바틱한 비행이 가능하고요. 초음파 쏘면서 아주 빨리 날고 이러는 거 보면은 역시 후발주자들이 약간 점점 연구 개발을 거듭하는데 이렇게 애매하게 날면 안 돼요. 점점 더 성능이 올라가는 기능 모드가 나옵니다. 네. 그리고 좀 뭐랄까 이게 갑각류들 혹은 이제 밖에 외골격 동물들이 빠르게 움직이는 게 커질수록 쉽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느낌이. 네. 작은 애들은 그네도 뭐 좀 나은 것 같은데 큰 애들은 그 몸의 골격 자체가 막 빨리 움직이기에는 부적합한 뭐 이런 상황이라 아마 그래서 척추 동물들이 밖에 근육이 있는 게 훨씬 더 아마 유리하게 그들보다 빠르거나 힘 세거나 뭐 이런 것들이 아마 가능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조금 애들은 엄청 빠르긴 한데 그렇죠. 큰 네. 애들은 그렇게 날렵한 애들이 그렇게 많진 않네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점점 후대로 올수록 더 향상된 기능을 가진 친구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나 모든 생물들이 그렇듯 진화 멸종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이기도 한 거잖아요. 근데 네. 지금 이제 인간의 활동에 의한 좀 인위적인 무엇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 걱정이긴 한데 지금도 멸종 우려되는 종들이 굉장히 많죠. 너무 많아요. 깜짝 놀랐는데 각자의 분야마다 한국종 오버라이도 엄청 많을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뭐 메뚜기를 얘기 하나 시작하면요. 우리나라 메뚜기 홍보주름 메뚜기라고 일종이 있는데 80년도까지만 해도 서울에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전국적으로 있었는데 지금은 되게 일부 지역에만 살고. 뚱보 주름 메뚜기. 네, 뚱뚱해요. 뭐 이런 애들도 있고 직접 찍은 거고. 이게 메뚜기인데 약간 좀 회색빛 도는 그 친구들인가요? 아니 얘 색깔 다양합니다. 아 다양해요? 메뚜기 색깔은 변하지 않나요, 그죠? 주변 환경에 따라 보호색이 바뀌는 건 아닌가요? 그런 일도 있긴 한데 매우 드물고요. 아, 네, 그 종이 다른 거군요. 네네네. 예전에 이제 어렸을 때막 어디 송장 메뚜기 뭐. 아 송장 메뚜기 맞아요. 있었죠. 걔네들이 대체로 좀 약간 회색? 예, 맞아요. 약간 그렇죠. 민속적인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종명은 아니고 그렇죠, 그냥 사람들이 그렇겠죠. 송장메뚜기야 땅벌레야 이런 게 네. 있는데 그런 언어 기록하기 되게 중요합니다. 그 원래 이름은 뭐예요? 무덤가에 많은 메뚜기들 있죠. 팥중이, 콩중이, 그다음에 뭐 등거메뚜기 이런 아, 것들 다 예. 통틀어서 송장메뚜기라고 부르는데 아, 하나가 아니구나. 네네네. 그런 단어를 보존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점점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벌레라는 단어도 뭐 지역 따라 어디는 버러지라 부르고 제주도는 버랭이라 부르고 막 버러지는 사람한테 하지 않아요? 그렇죠. 네. 밥버러지가. 네. 나중에 가면은 뭐 그런 단어를 불렀는지도 모르거든요. 그쵸. 하나 기록을 해두는 게 그나마 1900년도에 좀 기록돼서 남아있는 거지. 점점 사라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상대나비 우리나라 마지막 채집 2005년인가 2008년도 그들은 없어요. 네, 뭐 어디 뒷산, 정말 어디 뒷산 뭐 이런 걸로 없어진 거 많고요. 우리나라만 해도 너무 많아요. 뭐 전 세계적으로 너무 많죠. 이 나비. 뭐. 우리나라 거예요? 네, 신선나비라고 되게 귀한 나비인데 하여튼 멸종 위기종은 뭐 그냥 곤충만 해도 너무 많고 생물종은 엄청 많죠. 그 멸종된 기준이 뭐냐 다를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우리가 발견 안 했을 수도 있잖아요. 못 본 건지. 못 본 건지 네. 아니면은 기준이 사실 딱히 없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게 아이고 안 잡히나 보다 한 2005년부터 안 잡히니까 뭐 멸종됐나 보지 했는데 나는 뒤늦게 발견된 이유가 있어요. 150년 전에 딱 처음 채집되고 그 후로 쓰지 만들길래 아이고 멸종됐나 보다가 한 150년 뒤에 채집된 곤충이 엄청 많습니다.
심지어 막 일본인 애가 중국에 채집 갔다가 조난돼서 죽었는데 나중에 그 유품에서 발견되는 그런 것도 엄청 많고요. 뒤늦게 발견돼 많아서 이게 멸종됐나 보다 하다가 이제 이게 발견되는 게 딱 기준이 기준이 없는 없어요. 거예요, 기준이 그러면? 딱히 없어요. 근데 멸종된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발견됐다라는 불균을 칭하는 명칭이 있어요. 나사로 불균이라고. 네. 성경의 나사로? 그쵸. 나사로가 부활을 했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죽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살아 있었구나 해가지고 나사로 불균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나중에 아니었네 그러면 아니었네죠. 네? 네. 그래서 죽으면은 그 진짜로 학명 멸종했으면 이렇게 십자가를 붙이거든요. 네. 십자가 떼줘입니다. 이렇게 떼줍니다. 아 멸종된 생물종들은 이름에다 십자가를 붙여줘요. 십자가를 네. 붙여주는데. 네, 십자가를 붙여주는데 네. 아니었나 하고 떼줍니다. 다시 띄고. 대표적으로 공룡, 멸종했던 애들이잖아요. 근데 새가 공룡이었네? 떼주는 거죠. 네. 대표적인 예시로 이거 되게 재밌는 예시인데 이거는 좀 피그미 돌고래라고 남극에 사는 애들인데요. 피그미 돌고래가 그냥 남극에 사는 그냥 일반 고래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얘가 신생대 옛날에 살았던 화석 고래 중에 마지막 생존자인 거예요. 화석으로만 발견된 케라토리움 까라는 어떤 고래인데 얘가 유일한 생존자.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케라토리움 걔네가 멸종된 게 아니었구나. 나사로 불죽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거는 범불개라고 되게 귀엽죠. 이런 걸 사람들이 보여줘야지. 그 곤충 말고 이런 걸 보여줘야 사람들이 귀여워하면서 좋아하는데 식육목 있잖아요. 막 고양이, 깨, 뭐 이런 막 여러 가지 그 육식하는 포유류들 거기서 가장 원시적인 남미에 삽니다. 얘도 처음에 화석으로 발견됐어요. 화석으로 발견돼가지고 이거 막 이런 애들이 있나 보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살아있어요. 살아있게 발견돼가지고 네, 나사로 텍손 멸종된 게 아니었구나 이렇게 바꾼 거 되게 많습니다. 대표적인 얘가 이거죠. 그쵸, 네. 실로켄스도 원래 이탈리아 어류학자 그 사람이 이제 화석으로 해가지고 이거 중생대 이런 애가 살았구나 해가지고 했는데 남아공에서 이제 살아있는 게 발견되죠. 그러면 그 화석으로 발견된 친구랑 지금 살아있는 애랑 보니까 똑같네 이렇게 해서 얘는 지금 아직도 있구나 이렇게 이제 파악하는 거죠? 그렇죠, 네네. 살아있었구나. 근데 화석일 때 우리가 추정했던 그 모양이랑 실제 발견된 모양이 똑같아요. 종 수준 똑같은 건 아니죠. 그 그룹들이 살아있다는 거죠. 아 그래요? 네. 화석만 있는 거를 막 실제 있었던 것처럼 막 복원 비슷하게 해갖고 색깔도 막 넣고 막 하잖아요. 그쵸, 네. 근데 이런 상상했던 모습과 얘가 이제 같은가 했는데 거의 뭐 크게 다르진 않은 모양이군요. 그렇죠. 왜냐면 너무 특징적인 애들 때문에 애들은 아. 그 팔다리가 있고 막 진엄에 살이 뼈 있고 막. 근데 그거 되게 재밌는 게 중 하나가 옛날에 공룡 같은 경우는 이제 몰랐으니까 사람들이 막 색깔 막 칠하고 했는데 이제는 공룡색 알잖아요. 공룡을 확대해서 샘으로 보면은 얘네가 단백질이 어떤 멜라닌 단백질이 어떤 색일지는 다 안다고요. 검은색인지 빨간색인지 하얀색인지 보니까는 까마귀, 까치 이런 색깔이 나오잖아요. 보면은 진짜 새처럼 생겼구나 알 수 있죠. 네. 우리가 예전에 막 생각했던 국방색 뭐 이런 그렇죠. 막 석기시대 그 초콜릿에 있었던 그 약간 그 알죠. 네. 국방색이라는 거 아니면 포켓몬에서 보던 그 화려한 피조새 이런 거. 그게 아니었구나. 까마귀 그냥 까마귀 한 마리가 나오죠. 네. 딱따구리 색깔 막 이런 거. 네. 아 그래요? 진짜 새네 하면서 네. 그런 거죠. 하여튼 뭐 이 멸종 위기다 혹은 멸종이다 이거는 우리 눈에 보이냐 안 보이냐의 차이지 어쩌면 지금도 어딘가에서 살아있을 수 있고 네. 물론 이제 그 여러 동물이나 곤충들이 살기에 썩 적합한 환경에선 점점 멀어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 맞아요. 요즘에 그래서 항상 그런 게 있죠. 예를 들면은 뭐 호주 태즈마니아 섬에서 이제 멸종한 태즈마니아 주먹이늑 때 1900년도 이후로는 없어지지만 항상 목격담 어딘가에 살아있을 거야. 내가 봤어. 이 똥이 주먹이 때 그걸 거야. 약간 그런 희망을 한대 갖고 있는 거죠. 우리도 한때 왜 그 호랑이 호랑이 그렇죠. 네, 호랑이. 부산에서 발견됐다. 늘 뭐 호랑이 똥 찾아다니는 분이 계시고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어딘가에 있을 거라는 희망과 함께. 네. 그게 뭐 중요하죠. 어딘가에 있을 거라는 그 믿음, 항상 그것이 있을 거라는 걸 상정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그냥 우리의 판타지조차 없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진짜 발견되거든요. 음. 진짜 발견되는 기회가 많거든요. 네. 네. 그래서 어딘가에 있을 수 있다는 상상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꼭 찾아서 주문을 하면 과학을 보다 책 2권이 바로바로 또 배송이 되거든요. 여러분의 머릿속에 상상 속에서 있는 게 아니고 직접 여러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 교보문고라든지 아니면 예스24, 알라딘 등에서 저희 과학을 보다 2권 시즌2를 지금 절찬리에 판매 중에 있으니까요. 첫 페이지 보면 우리 과학자분들의 사인도 또 들어가 있더라고요. 참 감동이었습니다. 우리 저 우주먼지 지웅배님의 사인이 굉장히 멋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그 막 별 쫙 그래갖고 예전에 그 슈퍼스타 K 그 느낌이랑 비슷한데 네. 그렇게 멋있는 사인이 들어가 있는 우리 과학을 보다 2권 많이들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수님 사인도 또 마음에 들었어요. 교수님 사인도 멋있어요. 정프로는 출판사에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얘 사인도 넣어야 되는 게 맞나? 그러나 정프로의 강력한 요청으로 제 사인도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우리 과학자분들과 인사 나누고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과학 이야기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 한 가지를 끊어야 된다면 다음 중 어떤 걸 포기하시겠습니까? 고기 그리고 밀가루. 빵 없어도 전 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거기 무슨 낙으로 사세요?
다음 중에 여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떤 거 선택하실지. 전 세계 여행과 달 여행. 전 전 세계 갑니다. 저도 전 세계 여행 때 저는 뭐 생각할 필요도 없이 전 세계 여행인데요. 어떤 점에서? 뭐 할 건데요, 달 가서? 전 세계 여행은 사실 어차피 뻔하잖아요. 달까지 가는 우주 여행이 경이롭고 신기한 거 딱 1시간. 달에 도착해서 본 지구의 예쁜 모습 20분? 20분. 스웨덴에서 5년 정도 살았는데 숲이 쫙 펼쳐져 있어요. 30분을 더 가도 똑같아. 제가 작년에 몽골을 갔었잖아요. 질리지가 않았어요. 저 5년 살았어요 지금. 그러면 좀 얘기가 다를 수 있겠습니다.